기봐요. 눈 좀 떠봐요. 뺨을 두드리는 손이 느껴졌어요. 빗속에서 노란 우비를 입은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살아있네. 다행이다. 철수가 기침을 하자 여자가 담요를 덮어줬어요. 방파제 끝에서 뭐 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여자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더니 일어나서 배의 엔진을 켰어요. 배가 선착장에 닿자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디 갈 데는 있어요? 철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그럼 일단 저 따라올래요? 왜? 여자가 걸으면서 대답했어요.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철수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습관이 된 거였죠. 오늘은 장인어른 댁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자리가 철수에게는 명절보다 더 무거운 날이었어요. 아내 나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혼자 세수를 하고 혼자 아침을 챙겨 먹었어요. 냉장고에는 어젯밤 나영이 사다 놓은 케이크 상자가 있었어요. 장인어른 드릴 거라며 값비싼 브랜드 것으로 골랐더군요. 철수 월급 사흘치는 넘는 가격이었죠. 괜찮아. 장인어른이 좋아하시잖아. 철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오전 11시 처가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나영의 사촌 형제들, 그 배우자들, 장모님 친구분들까지 다들 비싼 옷을 입고 서로 안부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장인어른 박인수는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75의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날카로웠어요. 중견기업 회장 자리를 20년 넘게 지켜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죠. 철수가 들어서자 잠깐 시선을 주셨다가 이내 딴 곳을 보셨어요. 왔어요? 나영이 철수를 보자마자 한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반갑다는 눈빛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방을 들고 사촌 언니 쪽으로 걸어가 버렸죠. 철수는 잠시 서 있다가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자기 자리는 그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자네 왔구만. 거기 과일 좀 썰어줘. 장모님이 철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하는 말투라기보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키는 말투였죠. 철수는 네 하고 대답하며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냈어요. 모임 내내 철수의 손은 멈추질 않았어요. 과일을 썰고 술을 따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어른들 자리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채웠어요. 처가 식구들 중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 앉아서 받았고 당연하다는 듯 더 가져오라고 했죠. 점심 밥상이 차려질 무렵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철수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셨어요. 자네 아직도 그 연구소에 있어? 네, 아버님. 올해 프로젝트가 하나 더 생겨서요. 생기긴 뭐가 생겨.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오면 다행이지. 주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나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철수 쪽을 봤다가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죠. 장인어른이 잔을 내밀자 철수는 일어나 술을 따랐어요. 자네 같은 집안 출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나영이가 눈이 좀 특이했어야 말이지. 특이하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라고 말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면서요. 그때 나영의 사촌 형부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철수 씨는 아직 거기 있어요? 나영이 아버님 회사 들어오면 편할 텐데. 내가 그쪽 라인으로 말해줄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하던 일이 있어서요. 하던 일? 연구원이요? 요즘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나? 또 웃음소리가 났어요. 여전히 나영은 사촌 언니와 딴 얘기를 하고 철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철수는 그날 오후 내내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일했어요. 앉아서 밥을 먹은 시간보다 서서 움직인 시간이 더 길었어요. 손님들이 돌아갈 때 신발을 챙겨드린 것도 철수였고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마친 것도 철수였어요. 장인어른 집에서 모임이 끝나고 다들 집에 가자 나영은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귀갓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나영은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문자로 보내고 있었고 철수는 핸들만 잡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처음 만나던 시절 둘이 함께 듣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그냥 소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철수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때 묻은 낡은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10년 전 학회 발표 자료를 정리해뒀던 것이었죠. 표지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해양생물 유래 신경염증 억제 가능성 연구 1차 시안.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나름 자신 있었던 연구였죠. 하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서랍 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철수도 그 뒤로 묻혔어요. 처가 식구들 술자리 심부름꾼으로, 장인어른 병원 수행원으로, 나영의 체면칠의 소품으로. 철수는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손때가 탄 페이지들이 넘어갔어요. 글씨체가 그때랑 달라져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그걸 읽는 자신이 달라진 건지도 몰랐죠. 방문 너머로 나영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철수한테 하는 목소리와는 달랐죠. 철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사소한 것들에서부터였어요. 나영이 밤에 전화를 받으러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2달쯤 됐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친구 전화겠거니, 집안 얘기겠거니. 철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편한 걸 확인하기보다 그냥 덮어두는 쪽을 택하는 사람.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버텨왔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철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영은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놓은 채로요. 철수가 넥타이를 고르며 물었어요. 오늘 저녁같이 먹을 수 있어? 나영은 잠깐 화면에서 눈을 떼더니 말했어요. 몰라요. 약속 생길 수도 있어. 무슨 약속? 친구들이랑요. 왜요? 뭐 있어요? 아니,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 나영은 대답 대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철수는 넥타이 매는 걸 마저 하고 혼자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팀장이 철수를 불렀어요. 올해 진급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철수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3번째였어요. 입사 동기들은 대부분 파트장이 됐는데 철수만 여전히 선임 연구원 자리였죠. 이번엔 왜 또? 김선임 미안한데 위에서 결정한 거라. 나도 어떻게 못해. 팀장은 눈을 못 마주쳤어요.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처가 계열사와 연결된 이 회사에서 장인어른 사위라는 자리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무도 철수를 밀어주지 않았어요.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도 나서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꾸 밀어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을 혼자 먹고 있는데 동료 박 주임이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김선임,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강남 쪽에서 봤거든요.
나영 씨를요.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 약속이 있었나 보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제가 인사할까 했는데 워낙 얘기에 집중하고 계셔서 혹시 아는 분인가 해서요. 아, 친척이겠죠. 집안 아는 분들이 많아서요. 박주임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괜히 바빠지더니 서류를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친척이겠지. 철수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퇴근 후 장인어른 병원 동행이 있었어요. 진행성 근육 위축병 진단을 받은 지 반년이 됐는데 최근 들어 다리 힘이 부쩍 빠졌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간병인이 따라다녔는데 그달 들어 갑자기 그만뒀고 장모님이 철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영이는 바쁘다니까. 자네가 좀 가줘. 철수는 회사 복도에서 전화를 받으며 네 라고 대답했어요. 진급도 안 되는 회사를 칼같이 나와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은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철수를 보자 짧게 말씀하셨죠. 늦었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바로 왔는데 차가 막혀서요. 됐어. 빨리 접수나 해. 검사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철수는 그 시간 동안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나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병원 왔어. 검사 중이야. 읽은 표시가 떴는데 답장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장인어른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 철수도 들어갔어요. 병세가 천천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약을 바꿔보자고도 했죠. 장인어른은 묵묵히 듣고 계셨는데 나오면서 철수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게 뭐람.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신 거였어요. 철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장인어른 보폭에 맞춰서요.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었어요. 나영은 없었어요. 식탁에 메모 하나만 있었어요. 저녁 먼저 먹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냉장고에 차가운 밥이 있었어요. 철수는 그걸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빼곡한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게 다 공허해 보였어요. 11시가 넘어 나영이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잘 뿌리지 않던 향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요. 누구? 나영이 멈췄어요. 잠깐이었지만 멈췄어요. 대학 때 친구요. 왜요? 보고서 내야 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철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질문 하나에 이렇게 날이 서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나영이 씻으러 들어가고 철수는 서재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어젯밤에도 꺼냈던 그 노트였어요. 해양 유래 신경염증 억제 연구 자료였죠. 장인어른 걸어 나오는 뒷모습을 봤을 때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진행성 근육 위축병, 신경 손상, 억제 물질. 철수는 노트 중간쯤을 펼쳤어요. 빼곡한 수식과 가설들 사이로 자기 손으로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해양 생물 유래 물질 중 일부가 신경세포 염증 반응을 유의미하게 낮춤. 추가 임상 가능성 있음. 투자 필요. 그 아래에 당시 교수님이 남긴 코멘트가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흥미롭지만 근거가 부족함. 보안 필요. 그게 끝이었어요. 보완할 돈도 시간도 자리도 없었으니까요. 철수는 노트를 덮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나영이 나올 시간이었어요.
철수는 스탠드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집안인지 결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아직은 몰랐어요. 그냥 무언가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것만 철수는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철수의 문제였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느끼면서도 넘겨버리는 것.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철수는 오전에 장인어른 처방약을 받아다 드리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나영이 있을 시간인데 불도 안 켜져 있었죠.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에 섰는데 그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영의 목소리였어요.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진짜로. 그 사람이랑은 끝내야지. 철수는 발을 멈췄어요. 응, 알아. 나도 생각 다 했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어요. 응, 나중에 봐.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어요. 철수는 그대로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영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철수를 보더니 잠깐 굳었어요. 언제 왔어요? 방금. 나영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물을 따랐어요. 등을 보이면서요. 나영아. 왜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나영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미안하다거나 당황했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할 말이요? 문병헌 그 사람. 짧은 침묵이었어요. 근데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나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빨리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나영은 소파에 앉았어요. 철수 맞은편에 꼭 협상 테이블 앞에 앉는 것처럼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말이 참 쉽게도 나왔어요. 14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세월이 무색하게 단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 안 맞잖아요. 여보도 알잖아요. 안 맞는 게 불륜의 이유가 돼? 나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요. 당신은요? 철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다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문병헌 씨하고는 언제부터야? 그게 중요해요? 나한테는 중요해. 나영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1년쯤 됐어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년이요. 그 1년 동안 자기는 장인어른 병원을 다니고 처가 모임에서 술을 따르고 진급 탈락을 3번 당했어요. 그 옆에서 나영은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흘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가 쪽 법무법인이었어요. 상담을 해보자는 말이었는데 내용인즉 합의 조건이었어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은 나영 측에서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아파트는 나영 명의였고 통장에 같이 모은 돈은 이미 분리가 돼 있었어요. 철수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이게 공정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합의 이혼이 빠르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철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장인어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동행 요청이 아니었어요. 나영이한테 들었네. 철수야, 나영이가 마음이 없다는데 붙잡는 건 서로한테 안 좋아.
그냥 좋게 마무리해. 나영의 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위 편이 아니라 딸 편에서 그것도 아주 당연한 듯이요. 철수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변호사 사무실 작은 방에 나영과 나란히 앉아서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나영은 서류를 확인하는 내내 표정이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한마디 했어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수고했다는 말이었어요. 남편한테 14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영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파트 짐은 이틀 안에 빼달라고 했어요. 처가 쪽 직원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철수는 됐다고 했어요. 혼자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연구 노트. 크게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됐는지 짐을 싸면서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철수는 결혼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어요. 이사 가세요? 네. 어디로요? 철수는 잠깐 멈췄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오래 연락이 끊겼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 부잣집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14년이었어요. 철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차가웠어요. 가로수 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철수는 아무 방향으로나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멈춰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머니 속 결혼 반지가 손에 닿았어요. 철수는 그걸 한번 쥐었다가 놓았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났어요. 사흘을 고시원에서 버텼어요. 이혼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던 철수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침대 하나에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이 없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려면 핸드폰을 봐야 했죠. 벽이 얇아서 옆방 기침 소리까지 들렸어요. 첫날 밤은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둘째 날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셋째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요. 회사에는 병가를 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싫어서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팀장이 알겠다고 했지만 크게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핸드폰에 연락이 오긴 왔어요. 처가 쪽 변호사였어요. 서류 마무리 관련 내용이었죠. 확인하고 닫았어요. 나영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어요. 14년이 그렇게 정리됐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철수는 고시원 방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된 연구 노트를 꺼내봤어요. 짐 쌀 때 챙긴 게 옷 몇 벌이랑 이 노트가 전부였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가설들, 수치들, 여백에 갈겨 쓴 메모들. 한때 이걸 들고 학회에 섰을 때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났어요.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노트를 덮고 철수는 핸드폰으로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서울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가장 빠른 편을 찾으니 김포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가 2시간 뒤에 있었어요. 철수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예매 버튼을 눌렀어요. 왜 제주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김포공항 출발 로비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행 가는 가족들, 캐리어를 끄는 연인들, 단체 여행객들. 다들 어딘가로 가는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철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혼자 서서 탑승구 번호를 확인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내내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고 나서 한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죠. 제주공항에 내리니 바람이 달랐어요. 서울과는 다른 냄새였어요. 짭조름하고 무거운 바다 냄새였죠. 관광객들은 렌터카 부스 앞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공항 밖으로 나와서 아무 방향으로나 걷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한번 갈아탔어요. 어디까지 가냐고 기사가 물었는데 종점까지요 라고 했어요. 종점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버스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 넓은 바다가 보였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넓이였어요. 종점에서 내리니 작은 포구였어요. 배 몇 척이 묶여 있고 횟집 간판이 몇 개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철수는 캐리어를 끌고 방파제 쪽으로 걸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세졌어요.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죠.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 너머로는 그냥 바다였어요. 사방이 어둠이었어요. 철수는 거기 서서 가만히 바다를 봤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영도, 장인어른도, 진급도, 영구도 전부 다 그냥 사라졌으면 했어요. 자기 자신까지도. 방파제 난간에 두 손을 얹었어요. 쇠가 차가웠어요. 파도가 아래쪽 콘크리트 벽을 치는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얼마나 거기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바람이 확 세졌어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순식간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방파제 바닥이 순식간에 물에 젖었어요. 파도가 높아지며 물이 방파제 위까지 튀어올랐어요. 한 발짝 물러서려는 순간 파도가 크게 들이쳤어요. 물에 젖은 방파제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철수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난간을 놓쳤어요.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어요. 물은 차가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파도가 계속 덮쳐와서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손발을 움직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무언가가 몸을 확 잡아당겼어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배 위였어요. 나무 바닥이 등 아래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숨은 쉬어요? 눈 떠봐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눈을 떴어요. 빗속에서 노란 우비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카락이 비에 다 젖어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네. 다행이다. 혼잣말처럼 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침을 했어요. 바닷물이 올라왔어요. 옆구리가 아팠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 여자가 어딘가에서 낡은 담요를 꺼내 철수한테 덮어줬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방파제 끝에서. 철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여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배가 포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계속됐어요. 철수는 담요를 끌어안고 누운 채로 어두운 하늘을 봤어요. 비가 얼굴에 떨어졌어요. 살았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순간 철수는 아직 몰랐어요. 포구의 다하배에서 내릴 때 그 여자가 팔을 내밀었어요. 철수는 그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여자가 잠깐 철수를 봤어요. 그러더니 짧게 말했어요. 그럼 일단 따라와요. 그 여자는 45살 양현숙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철수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들은 아무 조건 없는 말이었어요. 현숙의 집은 포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낮은 돌담이 둘러쳐진 단층 집이었죠. 마당에는 그물이 널려 있었고 처마 밑에 장화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처럼 넓고 반듯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집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현숙이 철수를 안으로 들이며 말했어요. 씻고 나와요. 수건은 선반에 있고 욕실 문을 닫고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온몸이 데워지면서 그제야 떨림이 멈췄어요. 바닷물 냄새가 씻겨 내려갔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물소리만 들었죠. 씻고 나오니 현숙이 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흰 쌀밥에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특별한 것 하나 없는 밥상이었어요. 근데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냄새가요. 안방 문이 열리더니 노인 한 분이 느린 걸음으로 나오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현숙 아버지였어요. 한쪽 다리를 약간 끌며 걸었어요. 철수를 보더니 미간을 찡그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바다에 빠졌던 사람. 오늘은 그냥 재워요. 참. 현숙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철수를 한번 훑어보더니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된장찌개 뚜껑을 열며 혼잣말처럼 했어요. 밥은 먹어야 힘을 쓰지.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도 안 했어요. 그냥 밥 먹으라는 거였죠. 철수는 그 밥상 앞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가 짭짤하고 따뜻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았는데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철수는 짐을 챙겼어요. 신세를 오래 질 수는 없었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밥은 먹고 가요. 현숙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현숙은 이미 새벽 조업을 나간 뒤였고 노인 혼자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계셨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캐리어를 내려놓았어요. 국은 미역국이었어요. 말없이 둘이서 먹었어요. 현숙 아버지는 철수한테 반찬 이것저것을 밀어주기만 했어요. 먹어봐요. 한마디 없이 그냥 밀어줬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현숙이 돌아왔어요. 장화를 벗으며 철수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아직 있네요. 가려고 했는데 밥을 먹게 됐어요. 현숙이 잠깐 철수를 봤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현숙은 그 대답을 듣고도 이상하다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장화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금을 손질해야 하는데 손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거절하기 어려운 말투였어요. 아니, 사실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볼게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됐어요. 철수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그물 손질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어요. 엉킨 곳을 찾아서 풀고 끊어진 부분은 묶고 다시 정리해서 배에 실을 수 있게 개어두는 작업이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안 따라줬어요. 그물코에 손이 긁히고 매듭은 자꾸 풀렸죠. 현숙은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하는 걸 보여줬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으로 보여줬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포구에서 낯선 남자가 현숙 집에 들락거리니 수군거리는 게 당연했죠. 누군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현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먼 친척이요. 철수가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멋쩍게 웃었어요. 친척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설명하면 되죠. 대단한 배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철수한테는 꽤 고마웠어요. 조업이 있는 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현숙은 군말 없이 움직였어요. 철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처음엔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냥 시키는 자리에 서서 줄을 잡고 무거운 걸 나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속이 뒤집혔어요. 멀미를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죠. 현숙은 그런 철수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티도 안 냈어요. 그냥 본인 할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현숙 아버지 통증이 심해졌어요. 다리 신경 쪽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움직이질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숙이 차키를 찾는데 철수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현숙이 잠깐 멈췄어요. 괜찮겠냐는 눈빛이었어요. 운전은 할 수 있어요. 병원 가는 길은 포구에서 읍내까지 20분이었어요. 현숙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창밖만 보셨죠. 철수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숙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많이 불편해하시면 접수할 때 통증이 심하다고 얘기해줘요. 철수는 그렇게 했어요. 접수대에서 통증 정도를 설명했고 덕분에 대기 순서를 조금 앞당길 수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시는 현숙 아버지 옆에서 철수는 천천히 함께 걸었어요. 노인 보폭에 맞춰서요. 왜인지 그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장인어른 병원 다닐 때처럼요. 근데 그때랑은 달랐어요. 그때는 해야 하니까 했다면 지금은 그냥 하게 됐어요. 차에 올라 돌아오는 길 현숙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서울 사람이죠? 네.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연구원이었어요. 제약 쪽으로요. 노인이 잠깐 철수를 봤다가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보니 뭔가 있겠네.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철수는 그냥 앞을 보며 말했어요. 많이 지쳐서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철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별이었죠. 서랍에서 챙겨온 연구 노트를 꺼내 무릎에 올려뒀어요. 펼치진 않았어요. 그냥 손 위에 얹어뒀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희미하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현숙이 나왔어요. 따뜻한 보리차 2잔을 들고서요. 말없이 한 잔을 철수 옆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 없었어요. 별 보고 바람 소리 듣고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현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도 오래 혼자였어요. 아버지 간병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근데 있잖아요. 바다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외롭진 않더라고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바다 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바다가 그래요? 울어도 되고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있어도 돼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그 말이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보리차가 식어갈 때까지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보름이 가까워지던 날 저녁이었어요. 현숙이 밥상을 치우다가
불쑥 말했어요. 오늘 밤 조업 나가야 하는데 혼자 다녀올게요. 철수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풍랑 예보가 좀 있어서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혼자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숙이 잠깐 철수를 봤어요.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었죠. 그러다 짧게 말했어요. 멀미 심하게 나도 내 탓하면 안 돼요. 그렇게 둘이 나섰어요. 포구를 떠날 때만 해도 바람은 잔잔했어요. 하늘에 별이 많았고 보름달이 바다 위에 길게 빛을 깔아놓고 있었죠. 철수는 뱃머리 쪽에 서서 그 빛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달이 이렇게 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바람 방향이 달라졌어요. 물결이 갑자기 거칠어지더니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숙이 키를 잡고 속도를 줄였어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면서 달이 가려졌어요. 철수는 난간을 꼭 잡았어요. 많이 심해요? 조금요. 방향 잡으면 돼요. 현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엔진이 뚝 소리를 내며 꺼졌어요. 배가 흔들렸어요. 현숙이 즉시 엔진 쪽으로 가서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연료 필터가 막혔어요. 지금 당장 고칠 수도 없어요. 걱정이네요. 파도에 배가 옆으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현숙이 닻을 내렸어요. 배가 어느 방향으로 밀려가는지 철수도 느꼈어요. 암초 쪽이었어요. 닷줄 잡고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철수는 두 손으로 줄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쓸렸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덜컹였고 물이 가판 위로 넘어왔어요. 얼마나 그렇게 버텼는지 몰랐어요. 이를 악물고 줄을 잡고 있는데 배가 서서히 속도를 잃더니 암초 옆에 딱 걸렸어요. 현숙이 닻을 암초에 고정시켰어요. 배가 멈췄어요. 한동안 둘 다 숨만 쉬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출렁였지만 배는 더 이상 밀려가지 않았어요. 현숙이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얼마나요? 1시간? 2시간? 그건 바다 마음이죠. 철수는 줄을 놓고 손바닥을 봤어요. 빨갛게 쓸려 있었어요. 현숙이 구급함에서 거즈를 꺼내 건네줬어요. 말없이요. 비가 잦아들기 시작한 건 1시간쯤 뒤였어요. 바람이 차츰 누그러졌어요.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더니 가려졌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보름달이었어요. 크고 환한 달이 암초 위로 떴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철수가 배전 넘어 암초 옆 수면을 보다가 시선을 멈췄어요. 물속에서 빛이 났어요. 달빛이 반사되는 것과는 달랐어요. 초록빛이 도는 형광이었는데 수면 아래에서 가느다랗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이 이상한가 싶었어요. 현숙 씨, 저기 봐요. 현숙이 다가와서 같이 봤어요. 아, 저거.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암초에서만 나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봤다고 하셨는데. 철수는 난간 너머로 손을 뻗었어요. 차가운 물속에 손가락을 넣으니 그 빛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해초였어요. 가늘고 길게 자란 해초인데 달빛이 닿는 조건에서만 그 형광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그냥 평범한 풀이었을 거였어요. 손가락으로 한 줄기를 건져 올렸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빛이 유지됐어요. 손 위에서 가느다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하고 스쳤어요. 학회 발표 슬라이드, 빼곡했던 수식들, 당시 논문에 적었던 문장 하나, 특정 해양생물 유래 물질이 신경세포 염증 반응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관찰됨.
야간 조건의 발광성 해초류 중 일부에서 그 가능성이 포착됨. 그게 거기 쓰여 있었어요. 10년 전 자기 손으로 쓴 문장이었어요. 철수 손이 떨렸어요. 현숙 씨, 이거 나 알아요. 현숙이 철수 얼굴을 봤어요. 알아요? 이게 뭔지. 아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철수는 해초를 손에 올린 채 계속 봤어요. 이거랑 비슷한 걸 예전에 연구했어요. 논문에도 썼고. 근데 투자를 못 받아서 그냥 묻어뒀어요. 현숙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어요. 신경세포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진행성 근육 위축병 같은 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었어요. 근데 그게 철수가 멈췄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파도 소리가 조용해진 바다 위에서 그 말이 떠돌았어요. 현숙이 천천히 물었어요. 그 연구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철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할 수 있냐고요. 장비도 없고 연구실도 없고 자금도 없었어요.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사실 그냥 빈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없다는 말이 바로 나오질 않았어요. 현숙이 다시 물속을 봤어요. 여기 암초 보름밤에만 이렇게 빛나요. 달이 없는 날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그냥 평범한 암초, 보름밤에만 빛나는 해초.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곳. 철수는 자기 손 위의 해초를 다시 봤어요. 물이 다 빠졌는데도 손 위에서 아직 희미하게 빛났어요. 가방에 챙겨온 낡은 비닐봉지를 찾았어요. 거기다 바닷물을 담고 해초 줄기 몇 개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긴장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꺼진 줄 알았던 게 다시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현숙이 엔진을 켜는 걸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걸렸어요. 배가 천천히 암초를 벗어났어요. 돌아가는 내내 철수는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들고 뱃머리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가 잔잔해진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연구 노트를 꺼냈어요. 손전등을 켜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예전에 적어둔 수식들, 가설들, 여백에 적은 메모들. 해초를 봤어요. 노트를 봤어요. 다시 해초를 봤어요. 맞았어요. 정확히 맞는 건지는 검증이 필요했지만 방향은 맞았어요. 폭우의 다하배에서 내릴 때였어요. 철수가 현숙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현숙 씨,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까? 부탁이 아니었어요.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현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묶어둔 밧줄을 풀어서 철수한테 건넸어요. 배를 고정하라는 뜻이었어요. 철수는 그 밧줄을 받아서 말뚝에 단단히 감았어요. 선착장 위로 달이 환했어요. 연구는 처음부터 열악했어요. 현숙집 창고 한쪽을 비워서 작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낡은 선반에 유리병을 늘어놓고 읍내 철물점에서 산 기본 도구들로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실험실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죠. 근데 철수한테는 오히려 그게 나았어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또 묻힐 것 같은 두려움이 없었으니까요. 달빛 해초 채취는 한 달에 한 번, 보름밤에만 가능했어요. 현숙이 배를 몰아 그 암초까지 데려다 줬어요. 철수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해초를 채취해서 냉장 보관했어요. 양이 많지 않았어요. 한 번 나갈 때 손바닥만 한 양밖에 안 됐으니까요. 추출 작업은 밤마다 이어졌어요. 해초를 건조시키고 갈고 특정 온도에서 성분을 뽑아내는 과정이었어요. 장비가 부족하니 손이 2배로 갔어요.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창고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숙 아버지가 그 불빛을 보고
문을 열기도 했어요. 또 앉아요? 거의 다 됐어요. 밥은 먹었어요? 아까 먹었어요. 노인은 잠깐 창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들어가셨어요. 잠시 뒤 삶은 고구마가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철수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다가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성과가 나온 건 3번째 달이었어요. 해초 추출물을 신경계 손상 모델에 적용한 실험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첫 번째는 우연일 수 있다고 넘겼어요. 2번째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3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는 그날 창고 바닥에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수치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서요. 10년 전에 가설로만 세웠던 게 눈앞에 숫자로 나와 있었어요. 현숙을 불렀어요. 현숙 씨 와봐요. 현숙이 창고로 들어와 종이를 봤어요.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전부 이해하진 못해도 철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방향은 맞아요. 확실히. 현숙이 잠깐 그 종이를 봤다가 철수를 봤어요. 고생했네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무렵 서울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5년 전 같은 팀에서 일했던 후배 이 연구원이었어요. 철수가 제주로 내려간 뒤 먼저 연락을 해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선배, 지금 뭐해요? 연락이 끊겨서 걱정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제주도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무슨 연구요? 철수가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해양 유래 추출물, 신경염증 억제, 진행성 근육 위축병 방향.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이 연구원이 말했어요. 선배, 저 내려가도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그래도요. 이 연구원이 내려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트렁크에 본인 장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챙겨왔어요. 창고 안이 전보다 조금 더 연구실처럼 됐어요. 셋이 된 팀은 속도가 빨라졌어요. 철수가 방향을 잡고 이 연구원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현숙이 채취와 보관을 맡았어요. 분업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2달 뒤 철수는 결과물을 들고 학회 비공개 세션에 발표 신청을 했어요. 규모가 작은 자리였어요. 제주 지역 의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였는데 비공개로 가능성 있는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발표날 아침, 철수는 10년 전 그 학회 발표 때 입었던 재킷을 꺼냈어요. 오래됐지만 보관은 잘 돼 있었어요. 현숙이 보더니 말했어요. 잘 어울려요. 낡았어요. 그래도 잘 어울려요. 발표 시간은 30분이었어요. 청중은 고작 15명 남짓이었죠. 철수는 수치와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10년 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발표를 했다면 지금은 이 연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목소리에서 나왔어요. 질문이 몇 개 나왔어요. 대부분 날카롭고 회의적인 내용이었어요. 철수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솔직하게요. 발표가 끝나고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5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진행성 근육 위축병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데이터 더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발표 내용이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정식 논문이 나온 게 아니었는데도 입소문은 빨랐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제주 지역 방송 저녁 뉴스에 짤막하게 나왔어요. 제주 어촌에서 발견된 해초, 진행성 신경질환의 새 희망 될까? 인터뷰는 짧았어요.
철수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말이 끊기기도 했어요. 근데 화면에 나온 달빛 해초 영상이 사람들 눈을 끌었어요. 보름달 아래 형광빛을 내는 해초 군락이 화면에 나오는데 그게 꽤 인상적이었나 봐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들 중 하나가 서울 어느 병원 주치의였어요. 전 장인이었던 박인수 씨 담당 의사였어요. 방송을 보고 조심스럽게 연락해 온 거였어요. 철수는 담담하게 현재 연구 단계와 임상 전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치의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통화 내용이 박인수에게 전해지는 데는 하루가 채 안 걸렸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나영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을 하다가 그 기사를 발견했어요. 제주연구원 김철수 달빛 해초 추출물로 신경질환 억제 가능성 확인. 나영은 그 이름 앞에서 한동안 화면을 보고만 있었어요. 기사 사진 속 철수는 창고 안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좀 탔고 야위었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나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문병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연락이 자꾸 늦어지고 있었어요. 불안해진 나영은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에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그날 밤 철수는 현숙과 포구 근처 작은 횟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 연구원도 같이였어요. 소주 한 잔씩 따라놓고 별말 없이 잔을 부딪혔어요. 현숙이 말했어요. 방송 나간 거 아버지도 봤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연구원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선배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철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날은 괜찮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달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보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전화가 온 건 아침 일찍이었어요. 번호가 낯설었어요. 서울 지역 번호였는데 저장된 번호는 아니었죠. 철수는 잠깐 화면을 봤다가 받았어요. 그동안 잘 지냈는가?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어요. 어딘가 익숙한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나, 박인수일세.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요. 장인어른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장인어른이었죠. 이혼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분이었어요. 처가 쪽은 변호사와 통화 이후로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십니까? 방송 봤네. 주치의한테도 들었고, 자네를 한 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 날카롭던 눈빛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언제 내려오실 건가요? 내일 가도 되겠는가? 철수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오세요. 전화를 끊고 현숙한테 말했어요. 현숙은 조용히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만나봐요. 당당하게요. 당신은 피할 이유가 없죠. 그 말이 맞았어요. 박인수가 제주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포구까지 왔어요. 철수는 나가서 맞이하지 않았어요. 창고 안에서 하던 작업을 계속했어요. 기다리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박인수가 들어왔어요. 철수는 하던 것을 멈추고 일어섰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예전엔 양복이 딱 맞았는데 지금은 어깨가 헐렁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걸음이 많이 느렸고 병이 진행됐다는 게 눈에 보였죠.
두 사람은 마주 봤어요. 앉으시죠. 철수가 먼저 말했어요. 창고 안은 낡은 의자 두 개가 전부였어요. 박인수가 천천히 앉았어요. 지팡이를 옆에 기대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낡은 선반, 유리병들, 빽빽하게 붙은 메모지들. 여기서 연구하는 건가? 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가지고 했습니다. 박인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 요즘은 혼자 계단을 못 올라가. 주치의가 이대로 가면 내년엔 휠체어 신세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불쌍하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걸 내보이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 박인수가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자네한테 잘못했네. 사위로 들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그냥 넘겼어. 나영이가 하는 대로 뒀고. 말이 끊겼어요. 노인이 잠깐 지팡이 손잡이를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있고. 철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화가 났냐고 하면 솔직히 철수도 정확한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그 말을 10년 전에 들었으면 뭔가 달라졌을까 싶은 생각만 스쳐갔어요. 고맙습니다. 딱 그 말만 했어요. 연구 얘기해 줄 수 있나? 지금 어느 단계인지.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두껍지 않은 파일이었는데 안에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와 실험 결과가 정리돼 있었어요. 박인수 앞에 놓았어요. 동물 실험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신경세포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게 3번 반복됐고 근육 위축 진행 속도도 일부 지연되는 걸 확인했어요. 임상 전 단계라 사람한테 바로 쓸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방향은 맞아요. 박인수가 파일을 천천히 넘겼어요. 수치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꼼꼼하게 봤어요. 임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최소 1년. 제대로 하려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자금과 인력이 더 있으면 빨라지고 없으면 느려지죠. 박인수가 파일을 덮고 철수를 봤어요. 내가 투자한다면 어떻겠나? 투자요. 연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자네가 필요한 거 내가 대줄게.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조용했어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순간을 여러 번 머릿속에서 그려봤거든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꺼내서 박인수 앞에 놓았어요. 이 안에 서류가 있어요. 박인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 2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재산양도 합의서예요. 보유 재산 절반을 이 연구소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그 돈은 연구하는 데 쓰일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나영 씨에 대한 모든 지원을 완전히 끊는다는 계약서고요. 생활비, 카드, 부동산 지원 전부요. 박인수의 손이 멈췄어요. 나영이는 어떻게 살라고? 저한테 나영 씨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돈을 계속 받쳐주는 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게 나영 씨한테도 나쁜 거예요. 차가운 말이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박인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노인이 한동안 서류를 봤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병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 귀한 딸이야.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철수는 박인수를 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에서 14년을 살았어요. 사위가 아니라 머슴처럼요. 아버님도 아셨고 나영 씨도 알았어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말을 멈추고 잠깐 숨을 골랐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아버님 치료도 그 조건 안에서 도울 수 있어요. 박인수는 오래 침묵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 손잡이를 쥔 손이 천천히 힘을 풀었다가 다시 쥐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서류 첫 장에 서명했어요. 두 번째 장에도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는 손이 느렸어요. 다 끝나고 나서 박인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등을 보인 채로 말했어요. 자네 연구가 잘 되길 바라네. 진심으로.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박인수는 그걸 보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철수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에 들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복수라고 부르기엔 담담했어요. 그냥 하나가 끝난 느낌이었어요. 오래 매달려 있던 무거운 것이 툭 떨어진 것처럼요. 현숙이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갔어요? 네. 어땠어요? 철수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다 끝났어요. 현숙이 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철수 옆에 섰어요. 봉투를 보고 철수 얼굴을 봤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서류가 처리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법무법인을 통해 재산 양도 절차가 진행됐어요. 박인수 명의로 된 자산 절반이 철수의 명의로 넘어왔어요. 같은 날 나영 앞으로 연결된 모든 지원이 차단됐어요. 생활비 이체, 법인 카드, 강남 아파트 관리비까지 전부였죠. 나영이 그 사실을 처음 안 건 카드가 막히면서였어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였어요.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는데 카드가 긁히질 않았어요. 직원이 다시 해볼까요? 하며 2번을 시도했어요. 2번 다 거절이었어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영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결국 현금을 내고 나왔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법인 쪽 담당자한테 연락했더니 짧게 답이 왔어요. 대표님 지시로 관련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나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문병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급한 일 있어. 연락 줘.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나영은 직접 문병원 사무실 근처로 갔어요.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병원이 다른 여자와 함께 걸어 나왔어요. 나영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둘이 나란히 차에 탔어요. 나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질 못했어요. 문병원이 자기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차 문을 닫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나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을 스쳐갔어요. 가을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때 철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영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간병인이 나왔어요. 들어가니 아버지는 침대에 계셨어요. 예전보다 더 여위어 있었어요. 나영을 보더니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카드가 다 막혔잖아요. 알고 있어. 알면서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박인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나영아, 나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 그 안에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해. 잘못된 거요? 철수 씨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만났다면서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사람은 조건을 걸었고 나는 동의한 거야. 나영은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딸을 버려요?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박인수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네가 그 사람한테 했던 것보다는 낫겠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나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뭔가 말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나영아, 너 이제 스스로 살아봐야 해. 그게 맞아. 나영은 그 말에 반박을 못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영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몇 달 생활비 정도였어요.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였어요. 관리비도 이제 본인이 내야 했어요. 카드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수입이 없었어요. 나가는 돈만 있었어요. 한 번도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중에도 이혼 후에도 늘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 주 안에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이력서를 써보려 했는데 쓸 게 없었어요. 마지막 직장이 20대 초반 잠깐 다녔던 곳이었어요. 그 뒤로 20년 가까이 일을 안 했으니까요. 지인 중 한 명이 아는 식당에서 홀 도우미를 구한다고 했어요. 나영은 망설이다가 연락했어요. 면접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했어요. 첫날 점심시간 나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날랐어요. 테이블을 닦고 물을 채우고 손님이 부르면 뛰어갔어요. 2시간이 지나자 발이 아팠어요. 힐은 당연히 신으면 안 됐어요. 오래 서 있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쉬는 시간 주방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장이 말했어요. 저기 손님한테 웃으면서 다녀야 해요.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면 손님이 부담스러워요. 나영은 네 하고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나왔을 거였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나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연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인수 씨, 다음 달부터 임상 적용 시작합니다. 김철수. 나영은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어두워진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철수가 보낸 거였어요. 아버지 치료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망의 말도 없었어요. 비꼬는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있었어요. 나영은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또 쓰려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하철역 방향으로요. 예전엔 택시가 당연했는데 이제는 지하철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영은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웃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들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한편 제주에서는 그날도 창고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연구원이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었고 철수는 다음 단계 실험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인수 재산 양도로 확보된 자금이 연구소 계좌에 들어온 뒤로 진행이 빨라졌어요. 보조 연구원도 한 명 더 들어왔어요. 창고였던 공간이 조금씩 연구실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현숙이 보리차를 들고 창고에 들어왔어요. 이 연구원 것까지 챙겨서요. 이 연구원이 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현숙 씨는 진짜 우리 어머니 같아요. 현숙이 피식 웃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도요. 현숙 씨가 여기 없었으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철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밤바다가 어두웠어요. 달이 아직 덜 찼어요. 보름이 되려면 열흘쯤 더 있어야 했죠. 현숙이 철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나영 씨한테 문자 보냈죠? 네. 답장 왔어요? 아니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치료를 시작하는 걸 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전부예요. 현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철수를 봤어요. 그거면 돼요.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창고 안은 조용했어요. 철수는 다시 서리로 눈을 돌렸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게요. 연구소 법인 등록이 완료된 날 아무도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철수와 현숙이 읍내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어요. 현숙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잠깐 봤어요. 달빛 해양 연구소, 공동대표 김철수, 양현숙. 두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실감나요? 철수가 물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현숙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덧붙였어요. 밥은 먹었어요? 철수가 피식 웃었어요. 현숙 씨는 맨날 그 말만 해요.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둘이 나란히 걸어 읍내 식당으로 향했어요.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씩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국밥이 그날따라 맛있었어요. 이후 2달은 정신없이 흘렀어요. 박인수 자산양도로 확보된 자금으로 연구소 공간을 넓혔어요. 창고였던 곳에서 나와 포구 근처 낡은 창고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고쳤어요. 기본 실험 장비를 들이고 냉장 보관 시설도 갖췄어요. 보조 연구원이 2명 더 합류했어요. 이 연구원이 서울 쪽 대학 후배들한테 연락을 돌렸고 젊은 친구 둘이 제주까지 내려왔어요. 달빛 해초 첫 상업 출하는 그의 늦가을이었어요. 출하라고 해도 규모는 작았어요. 임상전 연구용 샘플을 공식 계약한 의료기관 3곳에 납품하는 거였어요. 박인수 주치의가 연결해준 병원 하나, 학회 비공개 발표 때 명함을 줬던 의사가 있는 병원 하나, 그리고 제주 지역 대학병원 하나였죠. 출하 당일 아침 포구에 마을 사람 몇 명이 나왔어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모여 있었어요. 현숙이 이 동네에서 태어나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금을 손질하러 나왔다가 멈춰서서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현숙 아버지도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처마 아래 서서 운반 차량에 상자가 실리는 걸 보고 계셨어요. 철수가 다가가서 옆에 섰어요. 추운데 들어가 계시지. 이 눈으로 봐야지. 노인이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게 다 저 바다에서 나온 거잖아. 네. 우리 현숙이는 어릴 때부터 그 암초에 대해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지. 근데 아무도 거들떠 안 봤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당신이 봤어. 철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앞을 봤어요. 마지막 상자가 실리고 차가 출발했어요.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박수를 쳤어요. 한두 명이 따라 쳤어요. 그게 번지더니 포구 앞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어요.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어요.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현숙 아버지가 옆에서 툭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내 사위야? 현숙이 옆에 있다가 흠칫했어요. 아버지.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친척이라고만 하면 어떡해. 이 연구원이 뒤에서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는 뒤통수가 뜨거워졌어요. 현숙은 아버지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들어가요, 아버지.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혼자 방파제에 나갔어요. 처음 이곳에 왔던 날 서 있던 바로 그 방파제였어요. 그때는 밤이었고 비가 왔고 파도가 높았어요. 발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던 곳이었죠. 지금은 저녁 햇살이 바다 위에 주황빛을 깔고 있었어요. 파도는 잔잔했어요. 철수는 난간에 두 손을 올렸어요. 그때와 같은 자세였어요.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이 난간을 붙잡고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행동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바다를 보는 자세였어요. 가방에서 오래된 연구 노트를 꺼냈어요. 10년 넘게 서랍 안에 있던 것, 이혼하고 짐 쌀 때 챙겼던 것, 제주에 오는 비행기에서도 가방 안에 넣고 왔던 거였어요. 손때가 많이 탔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한 장씩 넘겨봤어요. 젊었을 때 손으로 쓴 글씨들, 수식들, 여백에 갈겨 쓴 메모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달빛 해초를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묵혀뒀던 게 묵혀진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어요. 빈 페이지였어요. 거기에 철수는 볼펜으로 짧게 썼어요. 두 번째 인생 시작. 제주에서. 그리고 노트를 덮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늘이 붉었다가 보랏빛이 됐다가 어두워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숙이었어요. 점퍼를 하나 들고 왔어요. 추울 것 같아서요. 철수 어깨에 걸쳐줬어요. 그러고는 옆에 서서 바다를 같이 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된 지 꽤 됐어요. 한참 뒤 현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해요? 그럼요. 그때 내가 팔 내밀었잖아요. 배에서 내릴 때. 기억해요. 그때 잡을까 말까 했어요? 철수가 현숙을 봤어요. 잡았잖아요. 현숙이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둘이 다시 바다를 봤어요. 달이 뜨기 시작했어요. 아직 보름은 아니었지만 꽤 둥근 달이었어요. 바다 위에 달빛이 길게 깔렸어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숙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다요. 현숙은 대답 대신 난간에 팔꿈치를 올렸어요. 철수 쪽으로 조금 가까워졌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현숙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달빛 바다를 봤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철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기억하더라도 그게 이제 철수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상처도 굴욕도 이혼 서류도 그게 다 그 바다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대신 지금 옆에 현숙이 있었어요. 밥 먹었냐고 묻는 사람, 비 오는 날 배를 몰아 구해준 사람, 암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줬던 사람이요. 그리고 저 바다 아래 보름밤에만 빛나는 해초가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지만 늘 거기 있었던 것.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철수는 그게 자기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는 평범하고 눈에 안 띄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다가 딱 맞는 인연을 만났을 때 비로소 빛나는 것. 파도가 방파제 아래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바다가 그날 밤 자기를 삼키려 한 게 아니라 이리로 데려오려 한 거였을지도 모른다고요. 달이 높아졌어요. 바다 위 달빛이 더 밝아졌어요. 현숙이 먼저 몸을 돌렸어요. 들어가요. 아버지 저녁 드려야 해요. 네.
철수도 돌아섰어요. 방파제를 걷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요. 포구 불빛이 보였어요. 연구소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연구원이 아직 작업 중인 거였죠.